백악관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모든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측은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알래스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러시아인들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갑자기 러시아가 거의 1년 동안 모두를 속여왔으며 앵커리지에서 체결된 어떤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브로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푸틴과 트럼프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크렘린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워싱턴의 입장이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했고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지지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재무부는 중동 전쟁 이전에 시행되던 러시아 석유에 대한 모든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이런 입장 변화가 바로 지금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르테는 7월 7일과 8일 안카라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모든 회원국이 크렘린 수장 블라디미르 푸틴이 매우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방송에서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 덕분에 올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예산이 러시아의 군사 예산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군파인 야스트레바녹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미국의 중재를 통한 외교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에 대한 연이은 타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크림반도에서는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케르치 대교를 통해 크림반도를 빠져나가려는 차량 행렬은 이미 수천 대에 이르고 있으며 수천 대의 자동차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렘린 지도부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이후로 충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의 과교파들은 이미 절망에 빠져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빠질 곳도 없으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 상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거의 1년 동안 앵커리지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모두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알아봅시다. 6월 25일 목요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워싱턴의 공식 입장 변화에 대해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처음으로 중립적 중재자 지위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명시한 문서의 내용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중립적 중재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확실히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정치적 선언 외에도 새로운 문서, 즉 G7 정상회의의 최종 문서는 미국의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미국은 키예프에 대한 군사 및 에너지 지원을 계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말할 때 그런 결론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워싱턴은 마크롱이 옳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가 다시 시행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예외 조치의 기간이 끝난 후 이제 그것들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가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급락해서 이미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러시아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회의 창도 닫혔습니다. 올해 3월 12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OFAC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 제품의 공급 및 판매를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를 발급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발생한 석유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 제재 해제를 연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가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잔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발언이 진짜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가 앵커리지에서 맺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합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맹소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계속합니다.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났지만 루비오의 말에 따르면 단지 제안들만 오갔을 뿐입니다. 인용, 알래스카에서는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안만 있었을 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합의가 있었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을 것이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렘린이 알래스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크렘린이 앵커리지 정신이라고 부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결코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소식통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전체를 완전히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도네츠크주의 80%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소식통에 따르면 앵커리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이 2022년에 합병한 우크라이나의 4개 주 전체를 러시아의 통제하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구 조건을 완화하고 심지어 자포리자와 헤르손주의 일부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했으며 이후에는 어떤 영토 교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논의되었고 인정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역시 이런 시나리오가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화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앵커리지의 정신에 대한 발언들은 그저 눈속임을 위한 빈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브로프가 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푸틴과 트럼프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만난 앵커리지에서 미국이 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테이블에 올렸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이미 합의입니다. 즉, 그 전에 스티븐 비트코프가 어떤 평화 제안을 모스크바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그리고 그 후에 알래스카로 가서 도널드 트럼프와 그 제안들을 조율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자신도 인정하듯이 네, 앵커리지에서 푸틴과 트럼프는 스티븐 비트코프가 제시한 그 제안들을 구두로만 논의했고 그걸로 각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전체 인용문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알래스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만 있었을 뿐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스크바가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체 상황을 보면 알래스카 회담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가 모스크바에 있었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그 제안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알래스카 회담에서 자신의 반응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스티븐 비트코프가 모스크바에 가져온 그 제안들에 대한 반응이었겠죠. 이미 앵커리지에서 두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비트코프를 바라보며 미국의 제안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항목이 끝날 때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있는 자리에서 스티븐 비트코프에게 그가 앵커리지 회담 전날 모스크바로 가져왔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갓 질문에 스티븐 비트코프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네, 바로 그것을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마르코 루비오가 알래스카에서는 제안만 있었고 합의는 없었다고 말할 때 저는 우리가 합의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한쪽, 이 경우에는 미국이 해결 방안과 이 위기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제안을 테이블에 올렸고 다른 쪽이 그 제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면 여기서 라브로프가 또다시 조작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건데 동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세련된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외교 용어에서 동의와 합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며 이 둘을 나란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합의는 문서이고 동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것도 동의입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이 단어들을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인용을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도 중동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양측을 하나로 모아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년 반 동안 시도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알래스카에서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인용한 그 발언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라브로프는 말했습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양측을 하나로 모으려는 관심이 표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중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중재를 자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남아있다고 라브로프는 말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미국의 제안들이 논의되었고 그 제안들은 러시아 측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브로프의 이 긴 인용문을 쉽게 말하면 그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의 제안만 있었던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것들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요. 그리고 비트코프를 향해 돌아서서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비트코프는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네. 나도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러시아인들은 거의 1년 동안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알래스카에서 이루어진 어떤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브로프가 방금 확인한 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프를 통해 전쟁 종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동의하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라브로프에 따르면 이는 말뿐입니다. 어떤 문서도 심지어 평범한 공동성명이나 의향서조차도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서도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서로서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동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크렘린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러시아인들의 이른바 외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교는 이미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모든 팀이 1990년대 초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떠들썩하게 외쳤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인들을 속이고 결국 북대서양 동맹을 어디로 확장했습니까? 동쪽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나토의 이런 약속을 명시한 어떤 협정도 선언도 의향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토는 법적으로 어떤 문서에서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서방 측은 비공식적인 대화나 비공개 회의에서 구두로 약속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으로 체결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외교란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악수만 하는 것도 아니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들은 독일 통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이전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국가들의 지정학적 가입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1990년 2월 독일 통일 협상 과정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나온 제임스 베이커의 구두 발언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동쪽 지역 진출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의 구두 대화를 일종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대화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향에 대한 메모랜덤조차도 서명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라브로프도 그래, 그들이 제안했고 푸틴이 동의했다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조차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려고 하면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섰고 기만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는 친전 성향의 매파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 미국 중재 외교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가한 일련의 타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매파들은 워싱턴이 크렘린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트럼프가 구두로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실제 합의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친전 목소리들은 예전부터 새로운 동원령을 실시하고 유럽의 군수공장을 타격하며 심지어 전술 핵무기까지 사용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우크라이나 군의 장거리 공격이 크림과 모스크바를 강타한 후 다시 한번 거세지고 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심각한 휘발유 위기가 발생했고 크림 당국은 관광 시즌 한가운데에 단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의 이런 전쟁 지지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저는 TV 채널의 히스테릭한 소유자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콘스탄틴 말라페예프의 차르그라드 TV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기 전에 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전쟁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개발하고 비축해온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들으셨죠? 이런 뉘앙스. 말라페예프가 우리가 전쟁을 시작도 안 했다고 헛소리랍니다. 아직 진짜가 아니래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특수 군사 작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전쟁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핵무기를 쓰자고 하는 쪽에서 또 새로운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얼간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속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맺은 어떤 신사협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푸틴이 핵무기 말고 또 뭘로 공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참고로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크림반도는 점차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이른바 합병된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당국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즉 크림공화국의 비상사태가 도입된다는 뜻입니다. 영웅도시 세바스토폴과 크림 공화국의 비상사태를 도입합니다. 공화국과 도시 모두의 지역 수준의 비상사태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연료 상황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계획이나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적의 드론 공격을 감안할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정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개 일정표와 실제 상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크림반도에서는 6월 26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으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비상사태가 시행되는 동안 크림 당국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업의 운영을 중단시키며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고립시키고 반도를 섬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라고 부르는 연방 고속도로 R280의 통행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쳐 로스토프 지역과 합병된 크림반도를 연결합니다. 결국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6월 중순에는 주유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휘발유와 디젤 판매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로 악화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림반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휘발유를 살 수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드론의 지속적인 공습과 대규모 정전,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 그리고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 제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쪽에서 케르치 다리로 진입하는 길에는 이미 거의 2,500대에 달하는 차량 행렬이 생겼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곳에는 650대의 차량 2주를 서 있었는데 이제는 2,5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크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크림으로 들어가는 크림대교 방향은 완전히 한산합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그런지.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 설명에 비공개 커뮤니티 피치 인사이트 패트리온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튜브에 없는 다양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개인 질문도 답변해드리니 꼭 방문해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